남자가 대낮부터 행주질이나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남자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식당 일로 바빠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하는 제 앞에서 백수 남편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을 집어들고 유유히 나가버렸어요. 제가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까지 다 보냈는데 35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제 피땀 어린 그 돈을 들고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62,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반복된 몸의 습관이라 이젠 시계가 필요도 없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요. 찬 공기를 가르며 식당 문을 엽니다. 불을 켜면 어둑한 주방 안으로 익숙한 냄새가 훅 밀려와요. 오래된 육수 냄새, 가마솥 냄새, 그리고 제 손에 수십 년째 배어있는 국밥 냄새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냄새가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마솥 아래 불을 켜면 육수가 천천히 달아오르기 시작해요. 저는 그 앞에 서서 잠시 두 손을 내려다봅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손등은 갈라지다 못해 터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부럽다고들 해요. 장사 잘 되는 식당 사장이라고,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고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명 아래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20살부터 찬물에 손을 담그고 불 앞에 서서 일하며 굵어진 이 손마디를 보면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럽기도 해요. 이 손이 제 인생의 훈장인지 아니면 족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처음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지요.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힘들어서 혼자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달리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하다가 뭔가 다른 걸 해야지. 이게 평생 제 일이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40해가 넘게 흘렀네요. 이제는 남의 집이 아니라 제 가게에서요. 설거지 일부터 시작해 홀서빙을 하고 조리를 배우고 결국 제 가게를 냈습니다. 지금 이 식당을 연 지 3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허름한 가게였는데 이제는 점심때면 줄을 서는 동네 맛집 식당이 됐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국밥을 말아 손님상에 올렸어요. 잘 되는 방법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쉬지 않았을 뿐이에요. 27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말수가 많지 않고 순해 보였습니다. 제가 식당 일한다고 하니 고생이 많다며 따뜻하게 웃어줬는데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이듬해 28배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까지 딸 둘을 낳고 키우면서도 저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산후조리가 뭔지도 몰랐어요. 애 낳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가마솥 앞에 섰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며 나섰지만 오래 이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일은 여자가 잘 맞는다며 집안 살림이랑 애들은 자기가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나름대로 집을 지켰으니까요. 서툴지만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100점짜리 아빠이자 남편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가게에만 매달릴 수 있었어요. 아침 4시에 나와 밤 12시에 들어가는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명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여행이요? 딸들이 어릴 때 몇 번 간 게 전부입니다. 그것도 비수기 이틀짜리였고 가는 내내 가게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딸 둘을 대학까지 공부시켰습니다. 큰 딸은 서울로 올려보냈고 작은 딸은 지방 대학을 나왔어요. 졸업하고 나서 둘 다 번듯하게 취직을 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사위들도 반듯한 사람들입니다. 큰 사위는 회사원이고 작은 사위는 공무원이에요. 딸들 결혼식 날 저는 주방 앞치마 대신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몇 번이나 고쳐 발랐어요.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키워냈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벅찼습니다.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들 했고 저 역시 그건 정말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딸들 다 시집 보내고 나서 식당에 혼자 앉아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도 다 가고 직원들도 퇴근하고 불 꺼진 홀에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지요. 가족을 위해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요? 저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 싶어서 그날 밤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지 않냐고, 이제는 억척스럽게 살 필요 없지 않냐고 말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그런지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기도 합니다. 62이 된 지금도 저는 새벽 4시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릎은 오래전부터 망가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게는 못 쉬겠어요. 하루를 쉬면 다음날 2배로 힘들고 무엇보다 이 가게 문을 닫으면 우리 집 수입이 끊기거든요. 남편은 지금도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집 살림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2그릇 그렇게 팔아번 돈으로 애들 학비 냈고 생활비 댔고 남편 용돈도 줬어요. 이 가게 하나로 온 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손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굵고 거칠고 어디 하나 고운 데 없는 이 손. 젊은 날엔 이 손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괜히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손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없을 거라 생각해 고맙기도 합니다. 딸들 뒷바라지도 결혼 혼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자랑스럽다면 자랑스러운 손이지요. 근데 왜일까요? 이 손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부심보다 먼저 오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입니다. 뭔가를 오래 놓치고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서늘한 기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어디 갔나? 그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지만 대답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가마솥 앞에 다시 섭니다. 어김없이 이 자리에서 이 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됩니다. 12시가 채 되기도 전에 테이블이 꽉 차고 문 밖까지 줄이 서기 시작해요. 주방 안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직원들 부르는 목소리가 뒤섞여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쉬지 않고 움직여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무거운 가마솥을 들었다 놨다 한 탓인지 허리 아래쪽이 끊어질 듯 당겨오는 거예요. 평소에도 통증을 달고 살았지만 그날은 유독 달랐습니다. 잠깐 벽에 기대고 싶어도 밀려드는 주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남편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가장 바쁜 피크타임에 남편이 가게에 오는 건 드문 일이에요. 저는 반가운 마음도 잠깐 이 타이밍에 잘 됐다 싶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아프니 테이블 행주질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싶어서요. 여보, 나 오늘 허리가 너무 끊어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점심 테이블 행주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주변 손님들을 슬쩍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창피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에이, 당신 아프면 직원들한테 맡기고 병원을 가. 남자가 대낮부터 행주질이나 하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보겠어. 남자는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아픈 게 마음으로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카운터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더니 거기 있던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요. 그러고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가볍게 손을 흔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여자가 하는 건 당연한 건가? 내 돈 가져다가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호인 노릇하면서 아내 식당에서 행주질 한번 도와주는 건 그렇게 자존심 상하나 보지. 주식으로 날려먹은 피 같은 돈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고 주방에선 직원이 주문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주방 일을 시작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깐 숨 돌릴 틈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사장님 안 계실 때마다 오셔서 현금 가져가시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카운터를 가만히 바라보았지만 아까 남편이 집어간 게 얼마인지 세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저는 무릎 수술을 미루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이대로 두면 나중엔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게 벌써 2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만 쉬어도 매출이 끊기고 단골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니까요. 가게 월세에 재료비에 직원들 월급은 그대로 나가야 하니 조금만 더 버티자며 미루고 또 미룬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버티며 번 돈이 제가 없는 틈을 타 남편 손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이런 일 하는 거 아니라며 행주질이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창피한 일로 벌어들인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더군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집어가는 건 창피하지 않냐고요. 직원이 자리를 피해주자 저는 잠깐 카운터 서랍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사실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이 들어 밖에 나가 기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모른 척 둔 면도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은 여전히 음식을 맛있게 비우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 사이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우리 집은 돌아가지 않아요. 남편 용돈도 생활비도 공과금도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그걸 남편은 알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걸까요? 모른다면 더 무서운 일이지요. 주방에서 직원이 불렀습니다.
저는 다시 앞치마 끈을 고쳐 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게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남편은 또 어디를 나갔는지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저녁마다 친구 모임이다, 동창 만남이다 하며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어서 청승맞게 집에만 있느니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낫다 싶었으니까요.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 휴대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시간도 늦었는데 언제 와? 제 물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당신 내 친구 동수 알지? 요즘 주식해서 돈 좀 번 모양이야. 한턱 크게 쏜다고 해서 모였는데 술 한잔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내일 갈게. 당신은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늘 있는 일이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볼 일이 있어서 직원들에게 조금 늦게 출근한다고 말해둔 참이었습니다. 통장 내역도 정리하고 적금도 하나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수술도 해야 하고 언제까지고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 몸이 버텨주는 한 악착같이 노후 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하니까요. 은행 일을 다 마치고 식당에 가기 전 차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돈으로 마련해준 남편의 차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자기만 오래된 차를 탄다며 창피하다고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었지요. 그때도 저는 밖에 나가 기죽지 말라는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 사주었습니다. 그날 오전 차 안을 정리하다가 보조석 시트 구석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주워보니 립스틱이었습니다. 새빨갛고 진한 색이었어요. 저는 일하느라 제대로 화장을 해본 적도 없고 선량한다 해도 저런 색은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설마 아닐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차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영수증이 여러 장 나오더군요. 주유소, 사우나, 그리고 식당. 식당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 하루 종일 벌어도 그만큼 손에 쥐기 어려운데 한 끼 식사에 100만 원이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으면 그 돈을 쓸 수 있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최근 목적지를 눌러보았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낯선 주소가 이번 주에만 서너 번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데 남편이 이혼한 친구 집이 비어서 술 한잔하고 자고 온다며 외박했던 날들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차 시트에 힘없이 등을 기댔는데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손에 쥔 립스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랬어요. 35년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철없이 굴고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만 생각하며 4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남편도 그랬을 거라 믿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진정 사람이라면 저한테만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이 다 아니라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술까지 미뤄가며 번 돈으로 아프다고 해도 행주질 한번 도와주기 싫다던 그 손으로 다른 여자와 그렇게 돈을 쓰고 다녔다는 게 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멍하게 그 새빨간 립스틱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도 찜질방에서 나와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다며 늦을 것 같으니 먼저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차 문을 닫은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전화해 오늘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장 내쫓아야 하나, 아니면 더 확인을 해야 하나? 아니야, 말은 들어봐야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문득 딸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또 다른 이유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제 손에는 여전히 그 새빨간 립스틱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멱살을 잡고 동네방네 이 사실을 다 터뜨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면전에 들이밀고 법원으로 당장 끌고 가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제 피 같은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밥을 사주고 다녔다는 게 생각할수록 온몸에서 뜨거운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딸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큰딸은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위는 참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큰딸이 늘 자랑스러워했지요. 작은 딸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둘째 사위는 공무원인데 성격이 워낙 꼼꼼하고 진지한 편입니다. 두 딸 모두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마다 시댁 눈치 보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애쓰는 게 눈에 보여 늘 마음이 쓰이면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친정아버지가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는 게 사위들 귀에 들어가면 반듯하고 꼼꼼한 그 사위들이 우리 딸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시댁 어른들한테는 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우리 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친정아버지 허물 때문에 시댁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평생 아빠라면 끔찍이 따르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백수 아버지였어도 딸들한테는 늘 다정한 아빠였으니까요. 어릴 때 제가 새벽부터 가게 일로 나가고 없으면 남편이 아이들 밥을 챙겨 먹이고 머리를 빗겨 학교에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딸들 기억 속에 아빠는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도 친정에 전화하면 아빠부터 먼저 찾는 아이들이에요. 제 분풀이를 하자고 아이들의 그 소중한 기억을 다 찢어발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여 울었습니다. 엉엉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저 쏟아지는 물소리에 울음을 묻어가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차 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싶더니 아이들 생각에 한번 터진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작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바쁘지? 이번 주말에 내가 가서 가게 일 좀 도와줄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는데 몇 초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집에서 쉬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착한 딸들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일을 도와주겠다는 딸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이 추한 현실을 아이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 딸들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믿었던 아빠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래, 내가 참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들은 몰라야 해. 내 가슴이 시커멓게 타서 죄가 되더라도 엄마인 내가 방패가 되어주자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그렇지 않든 진실은 나 혼자 감당하면 그만입니다. 내 딸들이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저 다 내 착각이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 똑바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는 않을 겁니다. 낮고 조용하게, 차갑지만 똑바로 마주하고 진실을 들어야 하니까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점점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린 이 거친 손으로 오늘은 반드시 남편의 진실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먼저 거실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향해 걸어오다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당황하더니 멈칫했습니다. 평소라면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들어오는 제가 기척도 없이 어두운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으니까요.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오늘은 일찍 왔네. 밥은 먹었어?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그랬어? 나 좀 씻고 올게. 당신 오늘 아침에 찜질방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또 씻어? 남편은 제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아침이고 담배 냄새에 술 냄새 배웠잖아. 당신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렇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남편의 저 행동들이 오늘만큼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제 생각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을 잠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던 립스틱과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게 뭔지 알아?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거, 저번에 친구 와이프가 우리 차 탔을 때 떨어뜨린 건가 보네. 차에 떨어뜨린 줄 몰랐어. 그럼 200만 원짜리 식당 영수증은 뭔데? 도대체 무슨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한 끼에 100만 원이 나와? 남편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주저했습니다. 그건 친구들이랑 분위기 있는 데서 먹은 거야. 더치페이 하기로 했는데 내가 먼저 카드로 긁은 거고, 당신 차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내가 전혀 모르는 동네 주소던데 이번 주에만 같은 곳을 간 게 4번이 넘더라고. 당신이 친구 집에서 잔다던 날, 날짜랑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찍혀 있어. 그 주소에 사는 친구가 누구야? 지금 전화해서 나랑 통화 좀 하게 해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잠깐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되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친구들을 다 알아? 나를 아주 망신 주려고 작정했구만.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순간 가슴속에서 불길이 치밀었지만 결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신 친구한테 확인만 하겠다는 거야. 전화 연결해봐. 남편은 한참을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굴리더니 이내 더 댈 핑계가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친구한테 연락 못하겠어? 그럼 당신 핸드폰 좀 줘봐.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미안하다는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바람 피웠다.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해. 근데 당신은 잘한 것 같아? 30년 넘게 살면서 당신이 나를 남자로 봐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가구를 발로 차는 거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놈의 돈 몇 푼 번다고 맨날 사람 무시하고 백수라고 기죽이고 나도 숨 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밖에 나가면 나 좋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 나 애들 키우고 평생 당신 눈치만 보고 살았잖아. 이만큼 참고 살 동안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건 당신은 생각도 안 해봤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내가 언제 당신 백수라고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목소리가 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랑 살면서 돈 한 푼 못 벌어와도 내가 뭐라고 한 적 있어? 내가 당신한테 나가서 일을 구하라고 등을 떠밀었어. 돈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했어? 당신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까봐 용돈 한 번 끊은 적 있어? 당신이 사달라던 그 차 내가 안 사줬어? 다 이 손으로 번 돈으로 해줬잖아. 그런데 뭐 내가 유세를 떨었다고? 바람 피운 핑계를 내 탓으로 돌려. 남편이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프다고 행주질 한번 도와달라는 것도 싫다고 뿌리친 당신이야. 식당 일은 여자가 잘 맡는다며 집안일은 자기가 전담하겠다고 큰 소리친 것도 당신이라고. 내가 돈 한다고? 당신이 먹고 입고 쓰는 그 모든 것들이 길에서 주운 건 줄 알아? 우리 딸들 학원 가고 공부하고 결혼시킬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그게 당신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렸어? 그것도 나는 내 무릎 수술해야 하는 돈도 아까워서 아끼고 또 아낀 내 돈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목소리가 찢어지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무릎 수술을 여태 못 받고 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해? 이 가게 하루라도 문 닫으면 우리 집 돈줄이 끊기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생활비 줄 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미룬 거야. 그렇게 내 몸 깎아가며 버텨서 번 돈으로 당신은 딴 여자한테 펑펑 쓰고 다녔던 거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닥지 않은 채 35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망하게 부서지는지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남자로 봐준 적이 있냐고 물었지요.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나를 돈만 버는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여자로 본 적이 있었냐고요.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버텨야만 했는지,
이런 내가 안쓰럽거나 불쌍하지는 않았는지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소파 모서리를 겨우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7에 만나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식당 재료가 제대로 들어오나, 오늘 직원은 빠지는 사람이 없나였고, 아이들 학원비 내는 날이 언제였지? 요즘 남편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보약 한 재를 지어줘야 하나였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생각은 늘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맨 마지막에도 제 자리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억척스러웠던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흘러나온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속에 삼켜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집안 살림 맡아준 덕분에 내가 집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 당신도 남잔데 자존심 상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당신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다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서, 예쁘게 자라게 해줘서 항상 감사해 했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도 여자야. 나도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데 가서 당신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 말고 나도 향수 뿌리고 좋은 데 다니고 싶었다고.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을 했습니다. 멈춰지지가 않았어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까까지 소리를 지르고 가구를 발로 차며 적반하장으로 굴던 사람이 바닥에 무너진 저를 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간절하게 붙잡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내가 미쳤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실수야.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들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저는 한동안 그 손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뿌리쳐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봐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지만 그렇게 자식이 귀하고 무서우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가증스럽고 뻔뻔하다는 생각도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 뒤로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 저보다 몇 살 위인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왜 이렇게 늙고 초라해 보이는 건지. 한때는 제 웃음이 좋다고, 식당 일 고생이 많다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청년이었는데 어쩌다 저 꼴이 됐을까 싶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처량하고 서글픈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쫓으면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신이 참 한심했습니다. 배신을 당한 제가 왜 남편의 갈 곳을 걱정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칼로 자르듯 그냥 툭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당장 나가라는 호통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남편이 문 밖에서 애타게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내내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하고 살아야 하나. 내가 과연 용서라는 걸 할 수 있을까? 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야, 내 자식들은 절대 알면 안 돼.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그 여자가 잔상처럼 눈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분노로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다가도 차갑게 머리가 식어내리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벌써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지폈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멍하니 누운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기척을 내며 안절부절 못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더 굴려보았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이혼. 세상 기준대로라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 재산 분할을 따져보아도 제 몫이 확실할 터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미 모든 계산과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는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야지, 서류를 준비해야지 다짐하면서도 그 첫걸음이 도무지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어젯밤의 분노나 화가 나는 장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옛 기억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참 지독한 것 같아요. 칼로 물백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땐 당장 짐짝처럼 내던지고 싶다가도 가만히 눈을 감으면 30년 전 남편의 젊은 날이 스쳐갔습니다. 내가 돈 번다고 밤낮 없이 가게에 서 있을 때 집에서 애들 밥 먹이고 목욕시키며 내 빈자리 채워준 건 또 남편이었으니까요. 큰딸이 4살이던 해였습니다. 제가 한창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영업 준비를 하러 가게에 남아있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애가 열이 펄펄 난다며 울먹이고 당황해하던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참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웠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살림과 육아를 혼자서 묵묵히 익혀나갔습니다. 제가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다정한 아빠 옆에 나란히 붙어서 이미 곤히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맡에는 남편이 읽어주던 그림책이 활짝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이었던가요? 운동의 날 제가 가게를 비울 수 없어서 결국 가지 못했더니 남편이 낡은 카메라를 들고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니 사진을 수십 장이나 찍어와서는 오늘 우리 둘째가 얼마나 씩씩하게 잘 달렸는지 아이처럼 신나게 제잘거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제 가슴으로 밀려왔습니다. 지금 저 사람과 그 시절 우리 아이들을 살뜰히 키워내던 남편이 정말 같은 사람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일도 없이 늙어가다 보니 사람이 그리워 그랬던 걸까요? 밖에 나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던 그 젊은 날의 호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못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그냥 자르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큰딸이 전화해서 아빠 요즘 어떠냐고 다정하게 물었었지요. 아버지가 요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얼마 전에 통화했더니 아빠 목소리가 참 밝아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딸들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든든한 아빠로 남아 있습니다. 제 분풀이를 하겠다고 그 기억을 제 손으로 찢어발기는 것은 지금 제 속을 달래자고 착한 딸들에게 평생 짊어질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얹어주는 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차가운 새벽에 저 혼자 외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요.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예뻐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온전히 제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35년이라는 눈물겨운 세월이 결국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제 소중한 시간들을 이런 추한 결말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무덤 하나를 새로 파고 어젯밤의 진실을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단 단호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한 번만 더 제 믿음을 짓밟는다면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요. 그때는 딸들이 뭐라 한들,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아깝다 한들 정말 미련 없이 끝낼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 단단한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욕실로 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이미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서는데 거실 소파에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 문 앞을 떠나지 못하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이 붉게 충혈된 채로 멍하니 서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스쳤습니다. 오늘도 가게 문은 열어야 합니다.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음식을 팔아야 하며 저는 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합니다. 가슴속에 커다란 무덤 하나를 새로 파내려간 채로 저는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우리 부부 사이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은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가게에 들어가 보면 벌써 빗자루를 들고 식당 바닥을 쓸고 있었으니까요. 어색하고 서툰 솜씨였지만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내리며 조용히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게 다 뭔가 싶었습니다. 평생 안 하던 짓을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저러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얄밉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고마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웃어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동안은 그저 못 본 척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섣불리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잘못했다느니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다느니 하는 말도 얹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재료 박스가 들어오면 얼른 받아들었고 손님이 빠진 자리에 그릇을 치우는 것도 눈치껏 도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말 한마디 없이 해내더군요. 남편은 요즘 친구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매일 요란스럽게 울려대던 핸드폰 소리도 이젠 잘 들리지 않아요. 그 모습이 지금 잠시 제 눈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지난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다짐인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저보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멍청하게 바람 피운 남편을 왜 봐주냐고 혀를 차겠지요. 하지만 인생은 남들의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이고 35년 동안 켜켜이 쌓인 부부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칼로 무 베듯 단번에 잘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 앉아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남편이 제 옆으로 슬그머니 와서 앉더니 아무 말 없이 양파망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 슬쩍 훔쳐보았더니 매운 기운에 눈을 잔뜩 찌푸리고 인상을 쓰면서도 묵묵히 양파 껍질을 계속 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완전히 용서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배신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파묻은 그 무덤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붉게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부부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칼로 자르듯 명쾌한 정답이란 게 없더라고요. 남편의 짐을 당장 싸서 문 밖으로 내쫓는 것만이 세상의 정답처럼 보여도 긴 세월 함께 살아온 정이 있으니 이번 한 번의 실수는 가슴에 안고 제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누군가에겐 정답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결국 저 자신이고 이 결정 또한 제가 내린 선택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있습니다.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양파를 썰어낸다 한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쉽게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예전처럼 다시 다정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질고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금이 가버린 신뢰는 결코 쉽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균열을 메우는 것은 얄팍한 말이 아니라 서서히 흐르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증명해내는 행동뿐입니다. 남편이 과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속죄의 과정을 버텨내느냐를 저는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예뻐서 주는 용서가 아니라 제 소중한 세월과 제 귀한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한 제 삶의 마지막 인내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제 믿음을 짓밟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낼 것입니다. 그 단호한 다짐은 그 지옥 같던 새벽에 이미 제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자리가 채워지고 주방으로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조리대 앞에 서서 단단하게 칼을 쥐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뻐근하게 당겨와도 이 자리에 서서 칼을 쥐면 묘하게 마음이 정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은 홀에서 손님들을 위해 물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완벽한 신뢰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영영 예전의 부부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자리에서 늘 그렇듯 굳건히 서 있는 저는 그래도 내일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 빨리 알아버렸고 배운 게 없어 그저 음식하는 것밖에 모르는 반푼이처럼 살았으며
예순둘의 나이에는 배신이 얼마나 시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풍파를 다 겪고 나서도 저는 오늘 아침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이니까요. 삶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오늘을 묵묵히 살아낼 뿐입니다. 내일을 향해 다시 단단히 칼을 쥐는 것, 그것이 예순둘의 제가 스스로 선택한 저의 삶입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따로 살면 안 돼? 딸방 앞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34년간 오직 가족을 위해 해외를 돌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은 그날, 저는 이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닌 숨막히는 불청객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집안일을 도와도 돌아오는 건 아내의 잔소리뿐이었습니다. 평생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로 살아온 끝에 결국 제 집에서 가장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62살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올해 62 이현호입니다. 1년 전 퇴직하던 날, 저는 그날의 공기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34년을 다닌 회사의 문을 영원히 닫고 나온 날이었으니까요. 무역회사에 입사한 게 27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패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해외 거래처 문화도 낯설었지만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채 악착같이 세상과 부딪혔죠. 그렇게 버티다 보니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후배들이 저를 보며 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더군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겁니다. 퇴직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라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더군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아침 일찍 요가를 나갔습니다. 텅 빈 부엌에서 혼자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의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34년 동안 이어온 출근 전쟁이 오늘로 끝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팀원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놨더군요.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후배들의 진심 어린 악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 한마디에 지난 34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건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짐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서랍을 열자 해외 출장 때 모아둔 명함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베트남, 중국, 미국 낯선 나라에서 악수하며 버텨온 세월이 그 종이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죠. 문득 해외 호텔 방에서 창밖을 보며 외로움을 삼키던 젊은 날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혼자 호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보며 아, 외롭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 한마디면 외로움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텼던 걸까? 34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툭 떨어지는 느낌과 동시에 정체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매일 수십 통씩 오던 거래처 전화와 이메일 알림이 멈추자 세상에서 저만 뚝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 2억, 국민연금, 아파트 한 채, 저축 4억. 이 정도면 나름 준비된 노후 아닌가. 남들처럼 빚에 쫓기는 것도 아니고 당장 굶어 죽을 걱정도 없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제 상사 눈치 볼 일도 짐 꾸릴 일도 없다. 아내와 산책하고 여행 다니고 저녁 식탁에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야지. 노을 지는 창밖을 보며 저는 진짜로 믿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고. 34년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다고요. 집에 들어서니 현관은 썰렁했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없는 빈집. 퇴직 첫날인데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게 왠지 모를 서운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한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늦어. 저녁은 냉장고에 국이 있으니까 데워 먹고 팝솥에 밥 있어.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쪽지만 바라봤습니다. 늦어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냉장고를 열어 국을 꺼내고 가스레인지를 켰습니다.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퇴직날 저녁 혼자 데운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그 고요한 정막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앞으로 제 일상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낯선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일부터는 달라지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의 정막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긴 갈등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저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낯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4년의 세월이 만든 몸의 기억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더군요. 출근할 필요 없는 첫 아침, 저는 평소처럼 넥타이를 찾으려다 멈칫하고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았죠.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참 따스했습니다. 평생을 시간에 쫓겨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시간을 소유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요가복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서려던 아내가 저를 힐긋 보더니 툭 내뱉더군요. 당신 퇴직하니까 좋아? 아침부터 참 여유 있어 보이네. 할 일 없으면 운동이라도 다니든지 뭐 취미 활동이라도 좀 알아봐요. 처음엔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은퇴 후 무료할까봐 그러는 거겠지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눈빛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고 귀찮다는 투명한 경고였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라 거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정체 모를 불청객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 저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34년을 밖에서 굴렀던 사람인데 쉰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청소기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나름 뿌듯한 마음으로 거실을 정리하고 있는데 운동을 마친 아내가 돌아와 집안을 휘 둘러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청소한 거야? 청소기 돌린 거 맞아? 여기 구석에 머리카락이 그대로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청소기를 꺼내 묵묵히 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말이 날아왔습니다. 화장실 쓰고 변기 커버 좀 내려놔. 당신 혼자 쓰는 공간 아니잖아. 설거지했으면 싱크대 물기를 닦아야지. 당신은 다 좋은데 마무리가 항상 안 돼. 그날부터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 되었습니다. 칭찬은 없었습니다. 대신 타박과 잔소리만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었죠. 퇴직 후 처음으로 갖는 네 식구가 다 모인 저녁 식사라 내심 설렜습니다. 30년 넘게 가장으로서 자식들 학원비에 번듯하게 공부시키고 대학 등록금 대느라 허리 휘어지게 벌어온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따뜻한 위로 한마디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온도는 싸늘했습니다. 수정아, 너 요즘 남자친구 있어?
분위기를 풀어보려 건넨 질문에 딸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뭘 그런 걸 물어봐? 당황스럽게.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져서 아들 정민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이는 회사 생활 잘하고 있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더라. 네. 그냥 그래요. 정민이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해줬지만 딱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저의 34년 근속을, 저의 퇴직을 인정하거나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오가는 대화는 저를 제외한 채 그들만의 언어로 겉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 홀로 남은 제게 아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 있었어? 불편하게 하지 마. 애들 다 자기 생활이 있는 거야. 며칠 뒤 주말 아침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쇼핑하고 올게. 어디로 가는데? 나도 같이 갈까? 오랜만에 같이 바람이나 쐬자. 당신이랑? 아, 됐어. 친구랑 다녀올 거야. 아내는 쇼핑백을 챙기면서도 단 한 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고 정민이도 수정이도 각자의 약속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홀로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걸까?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시간이 없으니 당연한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으며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노을이 지고 나면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올까? 하지만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도 아니고 손님도 아닌 그냥 어색한 누군가. 아무도 없는 거실, 켜진 TV의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밤. 그날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성이 사실은 나를 받아줄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느낀 솔직하고도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저 없이도 너무나 완벽하게 굴러가는 하루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요가를 다녀오고 점심에는 친구들과 만나 근사한 밥을 먹고 가끔은 브런치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수다를 떨다 들어왔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짧은 여행도 다녀오더군요. 그 완벽한 일상의 틈새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각자의 영역에서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그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저를 철저히 의도적으로 배제한 자리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여행 간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애들이랑 같이 가족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까? 아내는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애들 바빠. 회사도 가야 하는데 집에서 노는 당신이랑 시간이 같은 줄 알아? 당신 심심하면 친구도 만나고 운동이라도 해. 아직 젊은데 배 나오는 거 관리 안 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습니다.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습니다. 아내가 SNS에 올린 여행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한 모습, 맛있는 음식 앞에서 신난 표정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랑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생기 넘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모르는 가족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내와 수정이 그리고 정민이 셋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방이었습니다. 저녁 메뉴 정하는 이야기, 누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야기, 시시콜콜한 농담들. 저는 분명 이 집의 가장인데 실제로는 이 가족의 가장 바깥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거실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 밖으로만 돌았던 대가가 결국 이거였나. 집안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는 것.
그 서글픔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가만히 아내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면서 아내도 분명 자기만의 숨 쉴 구멍이 필요했겠지요. 그게 지금 저렇게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겠고요. 마음 한구석은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걸 들어주지 못했거든요. 젊은 날 아내가 수다를 떨고 싶어 할 때 저는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입을 닫아버렸으니까요. 아내도 처음엔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화도 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바라거나 따지지도 않더군요. 그게 아내의 체념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저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었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낡은 거실 시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지만 그걸 털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화기를 들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조차 막막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누군가와 부딪히고 술잔을 기울이던 게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이 사라지니 제 손에 남은 인간관계가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집들도 다 이렇게 조용할까? 아니면 우리 집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 34년 동안 저는 늘 밖에 있었고 가족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단단해졌겠지요. 그 단단한 원 안에 제가 다시 들어가려니 자리가 없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노후였을까?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막 속에서 비로소 제가 이 집의 손님조차 되지 못하는 낯선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수정이는 점점 더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퇴직 후 집에만 있는 아빠가 낯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자연스럽게 수정이의 일상에 은연중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들어오는지, 늦으면 누구랑 있는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빠, 나 몇 시에 들어오는지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그저 걱정되고 궁금해서 던진 질문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아빠로서 당연한 관심이었는데 수정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침범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부터 수정이의 방문은 요새처럼 굳게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예전엔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같이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옷차림 하나, 외출 시간 하나에 한마디 얹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수정아, 그 옷은 좀 짧지 않니? 날씨도 추운데.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입고 싶은 거 입는 건데. 아빠, 나 30이야. 애 아니라고. 알아서 잘 다니니까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 아빠가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말이라 믿었던 것들이 딸에겐 낯선 사람의 간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물 한 잔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딸 방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데 안에서 아내와 수정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제 얘기가 들리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까지 저렇게 집에만 있는 거야? 다른 일은 안 한대? 글쎄, 아빠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 엄마가 좀 어떻게 해봐. 자꾸 나한테 친한 척하려고 하는데 나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 언제 오는지, 내가 누굴 만나는지 하나하나 간섭하고 물어보는 거 정말 짜증나. 아빠가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나 그런 거 정말 싫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들린 딸의 결정타.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차라리 따로 살면 안 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나를 보고 숨이 막힌다니.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내였습니다. 차갑게 변했다고만 생각했던 아내가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입고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다 아빠가 밖에서 치열하게 일했기 때문이야. 아빠 이제 좀 쉬면서 앞으로 뭐 할지 계획하고 너희랑 친해지려고 다가가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가만 안 둬.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내를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내는 제가 없는 곳에서 묵묵히 저를 대신해 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저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멀어져서 서로에게 닿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앉으니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학예회, 운동회, 졸업식, 입학식 그 화려했던 모든 행사에 저는 늘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매달 아내에게 꼬박꼬박 돈을 가져다 주면 가장의 도리를 다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열심히 쌓아 올린 성은 정작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빈자리들로 촘촘히 메워져 있었던 겁니다. 수정이에게 저는 아빠라는 이름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 이것저것 간섭하는 불편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방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 해?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왜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있어? 응, 자다가 잠깐 깼어. 신경 쓰지 말고 자. 아내는 침대에 누워 이내 등을 돌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툭툭대지만 속으로는 혼자서 얼마나 곪고 골맞을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이 텅 빈 집의 고독과 아이들의 사춘기를 오롯이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투명함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편의 부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친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방식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재였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을 저는 비로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내의 거친 방어 기제도 딸의 닫힌 방문도 결국은 제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34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되돌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족에게 했던 수많은 무심한 말들을 떠올리며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빈자리로 기억되는 삶,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기억되는 삶. 나는 과연 어떤 가장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걸까? 답 없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가 이제야 비로소 가족의 민낯을 제대로 마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는 한 우리 가족에게 내일은 없을 것이라는 절박함이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슴속 응어리는 더 커져만 갔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 같은 의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아빠로, 진짜 남편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저는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긴 밤을 치새웠습니다. 그날 밤의 다짐이 무색하게 일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수정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삼켰고 아내와도 부딪히지 않으려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심할수록 오히려 어색함은 더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다 실수로 그릇을 깨뜨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정적을 깼고 아내가 부엌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릇은 왜 깨?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미안해. 조심한다고 했는데. 됐어, 그냥 둬.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니. 그 말 한마디에 34년 가장의 자존심이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도움? 당신이 뭘 도와? 34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며칠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동안 억눌러 왔던 억울함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일만 하느라 집안일 서툰 거 알아.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었는데? 나도 가장으로서 가족들 남부럽지 않게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전쟁 치르듯 살았잖아. 아내의 눈빛이 그 순간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당신은 돈만 벌어다 주면 다인 줄 알아? 애들 학교며 학원이며 행사란 행사는 다 나 혼자 뒷바라지했어.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알아준 적 있어? 아내는 참고 있던 울분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출장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눈 뜨면 옷 갈아입고 나가는 사람이었어. 이 집에서 아이들과 나는 아빠 없는 애들, 남편 없는 아내였다고. 당신이 밖에서 벌어온 돈이 부족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아빠라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화가 나는 거라고. 이제 와서 아빠 노릇, 남편 노릇 하려니까 받아들이는 나도 애들도 숨이 막혀. 나도 이제는 아이들 다 키웠고 제 앞가림하니까 내 생활 좀 편히 살아보고 싶은데 당신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숨 막히는 줄 알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 나도 애들도 이제 당신 눈치 보는 거 지쳤어.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버틴 그 세월이 사실은 가족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긴 여정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도저히 집안의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동이 트자마자 낚시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낚시터에 도착하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이 듬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저처럼 혼자였습니다. 누구는 멍하니 물만 바라보고 누구는 담배만 피우고 누구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안쓰럽고 또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낚싯대를 던져놓고 멍하니 수면을 바라보는데 아내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얼 잘못했나? 내가 살아온 시간은 뭐였는가? 처음엔 화가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는 잦아들고 대신 안쓰러움이 차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고 혼자 고독을 견뎌온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도 스쳤습니다. 매일 구박과 무시 속에 사는 게 답일까? 하지만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시집 장가도 안 보낸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낚시터에 앉아 해가 저물어가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삶을 통째로 부정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가족에게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을 벌어오는 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서로의 마음을 묻는 사소한 대화, 그게 빠진 가장의 자리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낚싯줄이 가볍게 흔들렸지만 저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기다려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아버지가 되자. 내 삶이 먼저 단단해져야 가족들에게도 진짜 온기를 나눌 수 있을 테니까요. 어두워진 길을 걸어 나오며 저는 낚시 가방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아니, 삶 전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낚시터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더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수정이에게는 더 이상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에도 잔소리를 멈췄죠. 처음엔 그 침묵이 어색했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자 수정이의 날 서 있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은 냉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탓하기보다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걸 낚시터에서 깨달았기에 묵묵히 제 자리에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평소 야근이 잦던 정민이가 웬일로 일찍 퇴근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렸을 우리지만 그날따라 왠지 용기가 났습니다. 낚시터에서 다짐했던 대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정민아,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할까? 정민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의 어색한 정적. 거절당할까봐 괜히 손을 만지작거렸는데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채우며 날씨, 회사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만 오갔죠. 정민이도 분위기를 맞춰주려 애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몇 잔이 오가고 나서 정민이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 계시기 많이 힘드시죠? 퇴직하신 지도 벌써 몇 달인데 제대로 된 축하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니라 가족끼리 마음만 알면 됐지. 아버지가 오히려 미안하다. 괜히 가족들 눈치 보이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릴 때 친구들이 아빠랑 여행 간다고 자랑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조금 더 커서는 캐치볼하고 자전거 타는 애들이 부러웠고 지금은 이렇게 아버지랑 술 한잔 나누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잔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아들이 속으로 이런 결핍을 안고 살았다는 걸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제 알아요. 저도 회사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버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미안하다, 정민아. 아빠 방식이 서툴렀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게 너희한테는 짐이었구나. 아니에요, 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도 많이 외로웠던 거죠. 외로웠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아들이 아니라 34년을 밖에서 맴돌았던 제 영혼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와서 아버지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술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는 거, 이런 거면 충분해요. 수정이는 아직 애예요.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정민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묵묵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뼈있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여행이라도 좀 다니세요. 왜 집에서 그렇게 축 처져 계세요? 엄마랑 화해도 하시고 아버지 인생도 이제 좀 즐겁게 사셔야죠. 두 분이 맨날 싸우시는 것보다 각자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저희도 훨씬 편해요. 그날 포장마차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정민이와 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어색했을 그 거리가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혼자 삼켜온 서운함,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 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민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잠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천천히 마음을 다시 이어가 보자.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춥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는 첫걸음을 뗀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와 술잔을 나눈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쪽이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죠. 주식 공부를 시작해 경제 기사를 챙겨 읽고 주말이면 낚시터에 나가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고 제 시간을 스스로 채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묘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일상에 덜 집착하게 되니 오히려 가족들의 표정을 더 잘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수정이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수정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정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만 앞섰던 것 같아. 그래서 너한테 부담만 준 것 같구나. 그걸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수정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을 존중할게.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거고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을 거야. 대신 내가 혹시나 아빠가 필요해질 때면 언제든 말해주렴.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까. 수정이는 짧게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자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퇴근한 수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함께 보기도 했고 가끔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정이가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으로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캐묻지 않고 그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부딪혔는데 일도 너무 많고 힘들어. 그리고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근데 막상 뭔가를 결정하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는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아빠가 34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상사든 다 자기 입장이 있어.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수정이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아빠도 살아보니까 같이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근데 그 어려운 걸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수정이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빠가 이런 얘기해주는 거 좀 낯설긴 한데 도움이 좀 되기는 하네. 그 웃음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딸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가장이 아닌 아빠로서 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 또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화해를 선언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며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쇼핑을 나가는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늦을 것 같아.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아도 먼저 말해주는 그 사소한 한마디가 참 반가웠습니다. 저도 조르지 않고 잘 다녀와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먼저 낚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당신 주말에 낚시 가? 물고기는 좀 잡혀? 응, 뭐 잡혀도 좋고 안 잡혀도 그만이야.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래? 그럼 주말에 나도 한번 가볼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만큼 반가운 제안이었습니다.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그냥 남편이 즐기는 일상을 공유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어색한 침묵은 없었습니다. 딸은 짧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아내는 맛있는 반찬 그릇을 제 앞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한 식탁에 모이고 있다는 것. 34년 동안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제가 비로소 가족의 구성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온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낚시터에 함께 갔던 그 토요일을 저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건 없었어요. 그저 낚시 의자 2개를 나란히 펴고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가고 김밥 2줄을 사서 나눠 먹었을 뿐이죠. 아내는 낚시가 처음이라며 낚싯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부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내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앉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요. 물을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아내가 먼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많이 외롭고 허전했어. 아이들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부담감, 엄마로서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내 마음은 항상 뒷전이었거든. 저는 낚싯대를 쥔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나도 내 시간이 올 줄 알았는데 막상 혼자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외롭더라고. 친구들이랑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혼자 같고. 저는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처음 집에 있을 땐 너무 답답했어. 나도 내 일정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당신 밥은 먹었나? 뭐 하고 있나? 자꾸 신경 쓰였거든. 그러다 당신이 밉기도 하더라고. 평생 없는 듯이 살아오다 이제 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왜 그리 얄밉던지. 근데 또 열심히 살아온 걸 아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내 마음이 참 복잡했어. 저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알아. 당신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진심을 담아 건넨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바라보더군요. 우리가 원수처럼 된 건 서로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또 그만큼 실망하면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기 때문인 것 같아. 당신은 나한테 다 맞춰주길 바랐고 나는 당신한테 이해받기만을 바랐으니까.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당신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친구들 만나는 거, 여행 다니는 거 내가 다 응원할게. 응, 나도 미안하고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아내가 픽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이렇게 같이 낚시도 오고 애들이랑 시간 맞으면 가족 여행도 한번 가고 그러자. 그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화해의 말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을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즐겁게 살아가다가 가끔 이렇게 서로를 챙기자는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요가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났으며 저도 낚시를 다니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그날 하루를 묻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오늘 뭐 했어? 별거 아닌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다리를 다시 놓아준 것 같습니다. 수정이도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엔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기도 했고 결혼 고민이 생기면 저한테 먼저 의견을 묻기도 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캐묻지 않습니다. 묻는 만큼만 들어주고 대답해주는 게 딸에게 맞는 거리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정민이도 가끔 먼저 술 한잔 하자고 청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조건 좋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내가 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수정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정민이는 거기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듣고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문득 아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내가 살짝 웃어 보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았던 우리가 이제는 각자 자기 시간을 살다가도 저녁이면 모여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34년을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만 실은 가족과 함께 사는 법을 전혀 몰랐던 저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가장 아프게 배웠고 지금은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게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마음 한자리는 늘 비워두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집에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도 저를 견뎌야 할 짐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창한 화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간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을 뿐입니다. 퇴직 첫날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그게 노후의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노후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녁이면 다시 모이는 법을 배운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식탁 앞에 앉습니다. 아내가 차린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그리고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저 자신과 함께요. 이것으로 우리 가족의 두 번째 계절은 아주 평온하고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앞으로 마주하실 여러분의 내일도 늘 평온하고 따뜻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청춘은 안단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